2022년 금요일의 과학터치 온라인 강연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선운초등학교 교사 임미랑입니다. 미래 핵심 역량 중 하나로 AI 기초 소양을 꼽는데요. 오늘의 강연으로 이러한 인공지능을 모빌리티 기술을 통해서 쉽게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연을 해주실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김중헌 교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강화학습, 딥러닝,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다 하셨는데요. 오늘의 강연 내용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과 드론 택시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거기에 많이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저도 자율주행 자동차에 정말 관심이 많은데요. 오늘의 강연 집중해서 들어야겠습니다. 네.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광주 금요일의 과학터치만의 이벤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 질문 이벤트입니다. 실시간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이 생겼을 때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셨었는데요. 이렇게 라이브 방송 중에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는 시청자분들 중 3분을 선정하여 편의점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그러니 오늘도 궁금한 내용이 나오면 망설이지 마시고 질문 남겨주세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발 퀴즈 이벤트입니다. 강연 중 교수님께서 돌발 퀴즈를 내실 예정인데요. 이 퀴즈에 제일 먼저 정답을 맞춘 한 분께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니 오늘의 강연도 집중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강화학습, 딥러닝,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강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화학습, 딥러닝,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의 김중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대표적인 예시로서 우리는 드론 택시를 들 수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국토부에서는 도심 항공교통 서울시승 비행 행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험 비행을 완료하셨으며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 상공에 드론 택시가 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저건 지금 우리가 공상 영화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작년에 있었던 실제 예시입니다. 2020년에도 있었고요. 2021년에도 있었습니다. 김포공항과 잠실까지 단 12분 만에, 그리고 인천공항과 여의도까지 단 2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가 되겠고요. 우리가 도심에서 많은 교통 체증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지상에서만 다닌다면 굉장히 많은 시간도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공교통까지 사용한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가능성을 우리는 보고자 하는 것이며, 그러한 미래 서비스가 무엇인지 한번 오늘 이 시간에 다양하게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 모빌리티 네트워크 기술이 지금 많이 필요하다고 다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할까요?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미래 모빌리티 네트워크 기술이 왜 필요한지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3가지 그림이 보이고 있는데요. 가장 왼쪽은 다양한 자동차들이 사거리에서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미래 네트워크 모빌리티에서는 그 네트워크나 모빌리티를 구성하는 차량이나 그리고 드론 택시 같은 항공 디바이스들이 자신의 데이터만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 혹은 드론 택시들이 그들의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다면 우리가 상대방의 정보를 알므로써 그 멀리 있는 교통 체증이나 그 다음에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런 트래픽이라든지 교통 체증을 훨씬 완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많은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없던 망이 새로 신설됨에 의해서 사람들은 그런 기존에 있던 안정되게 운용되고 있던 그런 인프라에서 추가적인 인프라를 또 설계해야 되므로 더 신뢰성을 담보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기존에 있던 신뢰성을 우리가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더 잘 설계할 수 있을지, 더 서비스를 잘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가운데 보여주는 그림은 드론 택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상 모빌리티만으로는 늘어나는 교통체증을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도시에 많이 살기 시작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출근 혹은 퇴근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도로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항공교통망까지 사용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서비스가 필요한지 우리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항공에서도 우리는 더 많은 체계가 필요합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고요. 항공에서도 어떻게 도로를 정의할 것인가, 항공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법 제도를 정비할 것인가, 항공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보험 체계를 만들 것인가 등등 우리는 더 많은 경제적, 법적, 행정적인 문제를 고민해 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시점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플라잉 카라는 개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회사 중에 하나인 제너럴 모터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2021년도에 CE쇼, 즉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쇼라는 세계 최대의 가전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프로토타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이 회사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서 팔 것이니 한번 보십시오라고 해서 데모 버전을 만들어서 시연을 한 것인데요.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1인용 비행기를 가져온 것이죠. 자동차 회사가 왜 저런 비행기를 가져왔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차량 회사에서도 우리가 개인 항공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들도 몇 군데가 있죠. 그런 회사들도 개인 항공기에 대한 개발을 안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작년에 CE쇼에서 제너럴 모터스가 가져온 저런 개인 항공기 플랫폼 같은 것을 우리나라 회사들도 많이 가져오고 있고 또한 시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어떠한 기술이 필요한가를 본다면 다음에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용이 필요하다. 기술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추가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이것이 기존의 시스템과 잘 연동되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시스템의 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며 두 번째는 네트워크의 신뢰성 보장이 필요하다. 즉 말씀드렸듯이 이제 차량 한 대 한 대가 자신의 데이터만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량 혹은 다른 항공기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신뢰성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는 트래픽이 증가하기 때문에 안정된 네트워크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네트워크의 신뢰성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에 따라 네트워크가 빈번하게 변경되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신뢰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들 중에서 일단 자율주행에 대해서 먼저 본다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우리 차량에 운전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앞에 보행자가 있거나 혹은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지능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여 안정적으로 교통체계를 운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스쿨존에서는 우리가 30km/h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춰서 운행할 수 있어야 될 것이며 또 우리가 고속도로에서의 우리가 속도 제한도 지켜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여러한 교통법규를 자율적으로 인지하고 판단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자율주행의 기본 개념이 되겠고요. 또한 운전자의 여러 가지 상황도 판단해 주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운전자가 실제로 앉아있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운전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다 하더라도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급격한 건강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실질적으로 운전을 수행할 수 없다면 그를 대신하여 우리는 운전을 대신 수행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돌발 상황에서도 우리는 계속 그 사람의 상황을 우리는 센싱해서 우리 인지해내야 됩니다. 즉 우리는 흔히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상황을 외부 상황만 판단해서 그 외부 상황에 따른 제어만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외부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부 상황, 즉 차량 안에 있는 운전자나 승객들의 상황까지도 인지하고 그 상황에 따른 판단까지 하고 또 거기에 맞는 제어까지 함으로써 우리가 그 내부적인 상황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 기술까지 한다면 더욱 우리가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주행만을 자율로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주행 환경 내에서 정말 인간이 그 안에서 우리가 효율적이고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인간 중심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를 모두 다 고려해 줘야지만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은 그래서 이제 많은 논의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는 이 자율주행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나누어 연구를 이루어 오고 있습니다. 제일 낮은 단계는 레벨 제로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우리의 기술 수준을 의미합니다. 레벨 제로라 함은 비자동화를 의미합니다. 즉 전혀 자율주행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즉 모든 센싱과 제어가 이제 인간이 다 하는 수준입니다. 자동차 안의 상황이라든지 자동차 외부의 상황을 인간이 보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주행에 대한 모든 책임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조금씩 발전을 해 나가는데요. 레벨 1이 되면 조금씩 인간을 보조해 주기 시작합니다. 즉 이제는 기계가 인간을 조금씩 보조해 줘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든 책임을 이제 기계가 지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책임을 지고 아직까지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운전자를 단지 보조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수준을 높여가다가 레벨 3가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주행의 책임이 시스템으로 넘어갑니다. 즉 사람이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수동적으로 필요할 때만 관여를 하게 될 것이고 제어의 주체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사람이 앞을 보고 있다가 필요할 때에만 보정을 해주는 정도로 우리는 판단하게 되는 것이며, 레벨 5가 되면 이제 사람이 그 순간에 없더라도 차량이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모든 상태로 넘어갈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기 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이제 완전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제 완전 자율주행의 이제 시대에 우리가 다다르고 있는가를 목격할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처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의 기술은 우리가 기계 중심의 자동차라고 아직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차량 자체의 기계 운용이 되겠습니다. 차량을 제어하고 연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빠르게 우리가 목적지를 다다르는 그런 효율성이 중심이 되는데요. 처음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의 모든 센싱을 하는 것이라든지 인간 중심의 제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포인트는 바로 인간 중심이라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미래의 자동차 그리고 미래의 자율주행이라는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는 바로 인간 중심의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스마트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단순한 인공지능 기술로서 제어의 효율성, 제어의 인텔리전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센싱한 정보를 과연 이 인간의 상황을 판단해서 그들이 가장 편안하고 그들이 가장 인간공학적으로
이제 의미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면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커넥티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인간은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한 끼 밥은 안 먹더라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1시간 정도 우리가 두고 있다면 사람들은 많은 불편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항상 친구들과 소통을 하고 그러죠. 그것처럼 이제 인터넷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을 끊김없이 제공하는 것도 사람들은 항상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요구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즉 커넥티드 서비스도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즉 자율주행 기술 중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함께 우리가 항상 논의하고 있는 기술은 바로 커넥티드 서비스입니다. 즉 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그 차량이 끊임없는 네트워킹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주변 차량과의 끊임없는 네트워킹이 가능한가, 인프라스트럭처와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가 주변에 있는 인프라의 특정한 변화하는 상황을 인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차량 내부에 있는 그러한 사용자 그리고 인간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신다면 우린 V2X라는 기술도 자율주행에서 항상 함께 논의되는 기술입니다. V2X는 여기서 X라는 것인 everything의 X가 되겠습니다. 즉 vehicular to everything, 즉 차량과 그 외의 모든 것들과의 통신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일 왼쪽에 V2I, 즉 차량과 인프라 간의 통신, 즉 내가 어떤 특정 지역의 사거리에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혼잡한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속도가 굉장히 낮아져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거기에 있는 인프라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같이 공유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굉장히 서비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것이고, 그럼 그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통신을 계속 하게 된다면 내가 뭐 그 환경에서의 뭐 온도라든지 아니면 거기서의 뭐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적 혹은 행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뭔가의 기술 및 경영학적 서비스와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차량과 인프라 간의 통신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차량 간 통신이라고 해서 V2V라는 기술도 가운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차량을 운전하시다 보면 간혹은 옆에 있는 차량과 뭔가의 의사소통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가끔 하실 수가 있겠죠. 차량 간 통신도 우리가 자율주행에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가 차량과 보행자 간의 통신도 간혹 언급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차량 주변에 있는 보행자에게 긴급하게 어떠한 상황을 알려주고 싶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통신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용어인 V2X라는 기술도 우리가 자율주행에서 인공지능과 함께 우리가 많이 논의되고 또한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기술이 많이 또 언급되는 이유는 우리가 2차원적인 도로상에서는 V2X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나올 이제 드론 택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언급을 한다면 드론 택시라는 것은 이제 3차원에서 날아다니게 되겠습니다. 우리 지상에서 이제 우리 달리는 자동차의 경우는 이제 2차원의 도로 평면상에서 다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라든지 모빌리티 패턴이 굉장히 예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차량이라는 건 우리가 정한 도로 위에서 달리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드론 택시라는 건 아직 도로라는 개념이 이제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면도 있고, 이제 우리가 공중이라는 건 그 높이의 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에 그 3차원의 모빌리티라는 것은 저렇게 통신망을 설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신공학자들은 그리고 자율주행 공학자들은 저런 V2X 기술을 3차원으로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인공위성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타링크 같은 그러한 것들도 많이 고려해서 인공위성 기반의 서비스도 많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분들이 뭐 테슬라에서도 유명하지만 스타링크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그런 자율주행과 전기자동차와 위성망 등을 모두 통합하는 그런 서비스를 다 함께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도 함께 생각해 보면 그 아이디어가 참 재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아이디어를 이제 항공으로 좀 더 넓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은 굉장히 만화처럼 그려져 있어서 공상과학에 있는 만화 같다라고 느껴지겠지만 사실 저거는 이항이라는 회사가 만든 실제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첫 슬라이드에서 본 시범 서비스를 했던 그 기체를 그대로 도식화한 건데요. 실제로 저렇게 생긴 플랫폼입니다. 즉 저런 플랫폼이 우리나라에서 2025년부터 상용화돼서 실제 서비스가 될 예정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버티포트라 해서 일종의 정거장입니다. 저렇게 생긴 정거장에서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런 시대가 지금 2022년이니까 앞으로 3년 혹은 4년 후에 여러분은 실제로 이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용어 중에서 우리는 그냥 드론 택시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용어는 지금 여기 영어로 보시는 것처럼 얼반 에어 모빌리티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공중에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에어 모빌리티와 말을 하지만 그 앞에 붙어 있는 용어인 얼반이라는 용어도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도심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심이 혼잡한 그런 교통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우리가 저런 항공기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의 배경은 대도시 인구 과밀화로 인한 지상 교통수단의 한계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항목에서 보시다시피 유엔 경제사회국은 2050년에 전 세계 인구가 90억으로 증가하며 이 중 65억 이상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으로 알고 있는데 2050년이 되면 그 지금 전 세계 인구만큼이 도시에 산다는 소리죠. 예, 엄청난 숫자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지상의 교통 및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얼반 에어 모빌리티, 즉 UAM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했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 저런 기술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비행기를 띄우는 것처럼 그 넓은 땅을 이제 농약을 뿌리기 위해서 비행기를 띄우는 것처럼 퍼스널 에어 비클이라고 해서 파브라는 기술이 개인용 항공기라는 기술이 이미 오래전부터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에서는 이런 UAM 개념이 이미 저렇게 문서를 통해서 이제 저렇게 그림으로 나왔고요. 이렇게 도심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빌딩 위에서 헬리콥터가 이제 이착륙할 수 있는 것처럼 UAM 플랫폼들이 이제 이착륙할 수 있게 저렇게 도식화로 보여주고 있는 개념도들이 보여주고 있고 또 공중망에서 어떻게 도로를 설계할지에 대한 법 제도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UAM은 플라잉 카, 즉 자동차지만 날개를 달아주는 개념으로도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는 고려하고 있고 개인용 비행체로도 파브 형태로도 고려하고 있고 무인 비행체, 드론 형태로도 고려하고 있고 수직 이착륙 형태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수직 이착륙 형태는 활주로가 필요 없겠죠. 바로 그 자리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헬리콥터처럼 운영하기 때문에. 하지만 좌상단에서 보시는 플라잉카 같은 경우는 활주로가 필요하겠죠. 자동차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각자 기체마다 좀 특성이 좀 다릅니다. 어떤 게 가장 적합할까요? 예,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플라잉카였습니다. 이게 어차피 이게 차량에서 날아가게 만든다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차에다 날개를 달아보자라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심의 좁은 공간에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데 그 날개를 달면 활주로도 필요하고 도심에서 공간이 부족한 걸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솔루션은 좀 힘들지 않느냐라는 게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제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헬리콥터처럼 수직 이착륙 형태로 EVTOL이라고 부르는 저 V가 버티컬, 즉 수직입니다. 즉 일렉트리컬 VTOL 형태로 수직 이착륙 형태로 한번 가보자라는 게 최근에 나오는 대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장은 지금 끊임없이 매해가 지남에 따라서 성장하고 있고요. 한국 역시 지금 성장하고 있고 지금 저 오른쪽에 한국의 시장도 기체, 즉 저 비행 기체를 만드는 것도 지금 계속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고 있고 그걸 통한 버티포트 같은 인프라를 만드는 것도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이 호남 지역에서도 지금 고창 지역에 저 시범 서비스 단지가 이미 만들어져서 2028년까지 저 모든 인증 같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단지가 지금 이미 구성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는 그런 버티포트라든지 그 안에서 운영되는 배터리 충전 시스템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완료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한 모든 관련된 리테일 서비스들도 이미 다 구축되고 있고 시장도 성장되고 있습니다. 생태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그 기체만 만들면 안 되겠죠. 거기에 따른 관리 서비스 공급자도 있어야 되고 정부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운송 사업자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모든 그 정거장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용자도 있어야 되고 화물이나 승객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사업자와 이용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우리가 이 사업이 계속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미래 모빌리티 UAM 서비스가 계속 확장되고 산업이 발전하게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2025년도에 이제 첫 시범 운행이 시작되면서 이제 초기 상용화 시작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5년이 지나면서 성장기를 거쳐서 2035년이 지나면서 성숙기로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 아직 이제 대학을 가지 않은 분들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한 15년, 20년을 본다면 여러분들께서 사회에서 왕성한 경제 활동을 하시는 그 시점에 여러분은 이 모든 성장을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 딱 성장할 걸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교통관리 체계도 그에 따라서 좀 더 자동화되고 복잡해지는 향상을 보실 수 있고 순항 속도도 점점 빨라지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 목표 역시 굉장히 빨라지고 자율화되고 고도화되고 배터리의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소음도 점점 줄어들고 모든 것이 좀 더 자율화되고 교통체계가 확립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인프라와의 통신이라는 것은 아직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요. 이렇게 UAV가 날아다니면서 드론 택시들이 여러 가지 AI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개인 항공망을 날아다니게 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가능할 텐데 다양한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개인 지상망에서는 불가능했던 여러 가지 감시 체계나 이제 인식도 가능해질 것이고요. 우리가 만약 경찰차를 UAV에 달아다닌다. 만약에 드론 택시를 경찰차로 활용한다. 그럼 일부 사람들의 얼굴 인식을 통해서 우리가 실종자를 찾아내거나 여러 가지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인식 기능과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것도 저렇게 다양한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무인 네트워크 시스템 설계가 지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제약은 뭐냐라고 지금 한계를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드론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배터리가 제약이 제일 심하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지금 극복하는 단계에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I 알고리즘은 지금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이런 UAV에서 많은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딥러닝 기술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술은 저 빨간색 동그라미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기계학습이라는 부분의 하나의 하부 기술이 딥러닝인데요. 저 빨간색이 슈퍼바이즈 러닝이라고 영어로 써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린 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영어로 슈퍼바이즈 러닝이 지도학습이고요. 저 파란색이 비지도학습입니다. 저 주황색이 강화학습이 되겠는데요. 딥러닝은 저 빨간색의 지도학습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딥러닝이라는 건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학습을 해서 그 지도된 바를 바탕으로 하여 학습을 한다라는 뜻을 가지기 때문에 지도학습이 저 빨간색의 부분에 해당하는 지도학습이 바로 딥러닝의 핵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저 가운데 있는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우리가 딥러닝이라는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데 그 딥러닝이라는 건 그 지도학습을 가지고 있는 거다. 지도학습이 바로 딥러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저 빨간색의 지도학습, 파란색의 비지도학습, 저 주황색의 강화학습이 있다면 이 지도학습이 바로 우리가 딥러닝 기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퀴즈는 딥러닝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중에서 어디에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는 저희가 나중에 강의 마무리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강화학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강화학습을 같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화학습이라는 건 우리가 학습된 것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딥러닝 그러면 우리가 지도학습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건데 강화학습이라는 건 한 번의 액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상황에 맞춘 액션이 계속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액션을 끊임없이 취하는 것을 우리는 강화학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보는 저 왼쪽에 노란색 팔 같은 공장 생산 현장이 있으면
저 자동차에 맞게 팔이 계속 움직이면서 조립을 하고 있으면 이건 강화학습입니다. 왜냐하면 팔이 한 번만 딱 고정돼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자동차 생산을 위해서 움직이죠. 그러면 강화학습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액션만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액션이 발생하면 강화학습이라고 부릅니다. 저 오른쪽에 보면 조그맣고 귀엽게 생긴 로봇이 미로찾기를 하고 있는데 저 미로찾기를 하기 위해서 한 번만 딱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죠. 그러면 강화학습입니다. 즉 로봇의 팔도 가만히 한 번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 저 미로찾기 하는 저 귀여운 로봇도 끊임없이 움직여서 출구를 찾아가면 이제 강화학습이죠. 저 밑에 보시는 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2016년의 알파고인데요. 왼쪽에 있는 알파고와 오른쪽에 있는 이세돌 선수가 되겠는데 알파고도 바둑알을 한 번만 딱 두는 게 아니죠. 이세돌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바둑돌을 두면서 종국적으로 바둑을 이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액션을 취해서 종국적으로 내가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러면 강화학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자동차를 조립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팔의 액션을 우리가 제어하는 것, 그리고 미로찾기에서 출구를 찾기 위해서 저 로봇이 끊임없이 내가 움직이는 것. 저 알파고가 내가 저 바둑을 이기기 위해서 바둑돌을 계속 두어가는 이 시퀀스가 있는, 이 순서가 있는 이 과정. 이렇게 한 번의 액션이 아니라 여러 번의 액션을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강화학습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스타크래프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구글 이제 딥마인드에서 만든 저 알파고를 만들었던 딥마인드에서 저 알파고 이후에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런 이제 스타크래프트 같은 AI를 만드는 연구를 했습니다. 저런 게임의 AI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제 지도학습, 저 딥러닝에 기반이 되는 지도학습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강화학습을 새로 설계를 했었는데요. 저런 데이터를 많이 모았습니다. 프로게이머들이 지금까지 많은 게임을 했던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런 스타크래프트 게임의 이런 상황에서는 유닛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 것인가, 상대편의 유닛이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편의 게임 유닛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 데이터를 다 모아서 딥러닝 구조에 다 집어넣어서 학습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딥마인드에서는 저게 팀플이 가능하도록 게임을 학습시킨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의 상황은 계속 변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계속 변하죠. 그럼 그때마다 나는 유닛을 위치를 바꿔가고 공격 패턴도 바꿔가고 내가 공격하는 상대방도 계속 바뀌어가고 내가 유닛을 뒤로 빼기도 하고 어떤 유닛은 앞으로 전진시키기도 하면서 계속 나의 액션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액션을 취해가면서 내 상대방을 공격해서 종국적으로는 이기는 AI를 만드는 것을 딥마인드는 이제 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스타크래프트를 AI를 만들었던 것이 딥마인드가 이제 알파고 이후에 했던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부르냐면 이제 모방학습이라 불렀습니다. 이건 뭐냐면 스타크래프트 2의 게이머들의 데이터를 정말 많이 모아서 이 게이머들처럼 나는 게임을 하는 딥러닝 AI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이 미래 모빌리티 강의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방학습 엔진을 드론 택시나 자율주행차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미니맵과 스크린에서 우리가 많은 그런 프로게이머들의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야 어떤 액션으로서 이제 유닛을 셀렉션하고 드래그해서 어디로 보내고 그런 여러 가지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자율주행에서 이 미래 모빌리티 강의에서 이 강화학습을 같이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자율주행 응용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우리 차량을 보면 많은 센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라이다 센서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제 주요한 자동차 회사들이 있죠. 그 회사들에서도 이제 많이 달고 있는 이제 주요한 센서들인데 그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서도 저런 이제 실제로 굉장히 고해상도의 센싱 데이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저 라이다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그 센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앞에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 내 장애물이 뭔지를 다 우리가 정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행을 할 때 저러한 상황에서 운전자는 어떤 액션을 취하는가, 어떻게 해야 제일 안전한가, 그런 데이터를 다 뽑아냅니다. 그걸 가지고 다 학습을 시킨 다음에 라이다 센서, 밀리미터 웨이브 센서,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센서들 정보를 다 취합을 해서 그때의
이 운전자의 행동 패턴을 가지고 다 학습을 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일반적인 운전자로 봤을 때 이런 다양한 센싱 정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가지고 다 강화 학습을 한다면 우리가 운전자가 없더라도 우리 자율주행 차량에서 이런 유사한 센싱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나의 액션은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 강화학습은 추론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강화학습 데이터를 그리고 강화학습 엔진을 자율주행에서는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공지능과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접점입니다. 즉 우리가 저렇게 인지기술, 센싱을 한 데이터, 인지해낸 데이터가 학습 엔진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모빌리티에서의 컨트롤에 바로 적용할 수 있음으로써 자율주행이나 드론 같은 이제 미래 모빌리티 제어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는 미래 모빌리티 기술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과 그다음에 드론 택시 기술에 대해서 그 개요와 그 미래 발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그것에 적용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 기술과 강화학습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흥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 강연 해보신 소감 어떠셨을까요? 예, 많이 떨리네요. 그리고 이렇게 저도 연구만 하는 분야여서 이제 저 연구실 대학원생들, 박사 학생들, 그다음에 교수님들과 함께 주로 많이 연구하는 분야라서 굉장히 높은 하이 레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학생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기 위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시간이 돼서 그런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뭐랄까 나중에 이런 서비스를 실제로 이제 접해 보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사회에 오셔서 30대, 40대를 지나면서 정말 이 발전을 함께 하실 분들이라 더 흥미있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교수님께서 강연 중간에 네. 2025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진짜 그 순간 딱 순간 설레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예, 예. 네. 오늘 중간에 네. 돌발 퀴즈 내주셨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딥러닝은 제한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중에 어디에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로 돌발 퀴즈 내주셨는데요. 정답이 뭔가요, 교수님? 네, 정답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중에서 제가 이제 지도학습이 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도학습이 그 동그라미 3개 중에서 빨간 동그라미라고 강조를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딥러닝의 기본이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지도학습이 답이 되겠습니다. 예. 네. 오늘 질문이 나오고 진짜 1초 만에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네. 네. 정답을 맞춰주신 분은 예준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도 많은 질문들이 들어왔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KH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드론 택시 얼른 타보고 싶네요. 기존의 비행수단과는 원격 조종 면에서 다른 걸까요? 드론이 다른 비행수단과 다르게 택시로 상용화될 수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드론 택시는 기존의 드론 택시라는 수단 그리고 또 비행기라는 수단 그 두 가지와 모두 다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택시와 다른 점은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가 탈 수 있는 그 지점이 일단 많이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버티포트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정거장 같은 게 일단 많이 없을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항공을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직선거리로 빠르게 날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택시라는 운송 수단은 도로를 그래도 같이 쭉 가기 때문에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나 이제 그럴 때에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런 면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택시는 2차원의 도로를 같이 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2차원을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드론 택시 같은 경우는 3차원의 공중을 가기 때문에 우리 교통 체증에 대해서 많이 자유로운 편입니다. 왜냐하면 상공 100m가 만약에 드론 택시가 많다. 그러면 뭐 200m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3차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교통 체증에서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론 택시는 그런 교통 체증에서 굉장히 자유로운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택시에서는 이러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일반 항공 서비스에 대비해서는 어떠한 점에서 장점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일반 항공 서비스는 그 도심이라는 공간 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광주 같은 지역에서 온다면 광주국제공항 딱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 내부적으로 광주 내부에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광주 내부에서 드론 택시를 사용한다면 광주 내에 버티포트가 여러 개가 설치가 되겠죠. 서울에서 사용한다면 서울 내부에 버티포트가 여러 개가 설치가 되겠죠. 이런 것처럼 그럼 내부의 버티포트 간에 그럼 미시적으로 돌아다니는 그런 네트워크가 구축이 될 겁니다. 도로 교통망이 구축이 되겠죠. 그런데 공항에서 다니는 비행기라고 한다면 광주국제공항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공항이 하나밖에 없어서 뭔가 출발점과 목적지가 있어야 되는 교통망으로 활용할 수가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건 서울도 마찬가지겠죠. 김포국제공항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항공 서비스와 이제 드론 택시와를 볼 때에는 드론 택시가 조금 더 사람들이 내가 택시처럼 내가 정말 빠르게 내가 잠실에서 김포까지 정말 잠실에서 김포까지 막힐 때는 2-3시간 걸릴 수도 있는데 그걸 빠르게 20-30분 안에 가겠다라고 한다면 제일 효율적인 운송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저도 진짜 차가 막힐 때 네. 하늘로 날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네, 머지않았다는 예, 게 예. 정말 설렙니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릴게요. 오지인님께서 남겨주셨어요. 그러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자율주행의 장점은 너무 많죠. 예, 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에 의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여기 오늘 방송을 위해서 올 때 이제 운전을 해서 왔습니다. 운전해서 왔을 때, 이제 중간중간 이제 쉬어서 오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전주에서 잠깐 쉬었다 왔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편하게 왔는데, 사실 어떨 때는 내가 만약에 어제 너무 무리를 했다거나 밤을 샜다거나 한다면 굉장히 피곤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그럼 운전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어쩔 수 없이 내가 대중교통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럼 굉장히 힘든 여정이 될 텐데 그때 자율주행을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편하게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용자에게 굉장히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게 자율주행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은 무엇이냐 하면 이 기계 시스템을 어떤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돼서 사실은 지금은 굉장히 고도화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최초의 자율주행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사고가 어떤 사고였냐면 카메라 기반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의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것이었는데요. 되게 불행하게도 이제 카메라에서 들어오는 이미지를 판단하고 있는데 그 앞에 트레일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굉장히 큰 화물차가 있었는데 그 화물차의 그 앞에 화물 컨테이너 박스가 공교롭게도 하얀색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늘이라고 역광처럼 하늘이라고 판단해서 앞에 화물차가 있는지 모르고 하늘인 줄 알고 그냥 앞에 도로가 비어있는 줄 알고 감속을 안 해서 사고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최초의 자율주행 사고라고 리포트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사고 한번 나버리면 사람들은 이게 믿을 수 있는가? 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공학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면요. 그러면 시각적인 카메라 센서만 이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다. 레이더를 사용하자. 레이더를 사용하면 우리 전파를 쏘고 반송파가 오는 그 속도를 측정을 해서 앞에 물체가 있다는 걸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역광이 있더라도 앞에 물체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계속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사고가 한번 일어나면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좀 트라우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신뢰도에
애를 좀 극복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을 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다 극복해 나가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런 게 좀 약간 아직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진짜 장점이라고는 네. 운전하면서 저희가 운전 3시간 되는 그 거리에도 직접 맞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편하게 있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진짜 맞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너무 좋잖아요. 네. 대신 아까 말씀해 주신 진짜 네. 사고처럼 그렇죠. 그런 사고가 한 번이라도 있다면 사람들 진짜 마음이 겁을 먹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그것마저도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극복할 수 사람들이 있죠. 극복할 예. 수 있도록 예, 맞습니다. 실제 극복한 사례가 되겠고요. 그 사례가. 예. 네. 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최은영 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자율주행 자동차, 개인 항공기 등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경우 해킹 등의 이유로 안전에 위험이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네. 이건 진짜 너무 좋은 질문이고요. 사실 이게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연구 주제고요. 많은 보안 전문가들께서 진짜 다양하게 하는 연구 주제입니다. 이게 제가 되게 오래전에 석사 때도 있었던 연구 분야였고요. 이게 우리가 그 LTE망이라든지 우리가 3세대 통신망, 그다음에 쭉 이게 통신망이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신망을 가만히 본다면 우리 기지국이라는 걸 설계를 하거든요. 근데 기지국이라는 걸 가운데 딱 세워놓고 이 기지국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핸드폰을 받거나 여러 가지 그 통신 인프라를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드론 택시가 있거나 하면 이렇게 그런 통신망을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제 뭔가 새로운 디바이스가 갑자기 급격하게 들어오거나 빠지거나 이런 상황이 들어올 때 과연 얘를 내가 믿을 수 있는가? 그럼 얘를 어떻게 인증 절차를 거치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 갑자기 어떤 데이터가 갑자기 들어올 때 걔가 만약에 실행 파일이 들어온다면 얘가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순간에 실행이 되면서 내 정보를 다 빼가지는 않을까? 그럼 해킹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제어권을 해킹을 당해서 운전자가 아무 생각 없이 쉬고 있는 순간에 다른 사람이 이 차량을 운전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로 제어해 가는 것을 실제로 그렇게 그런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자율주행 회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안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국처럼 자율주행이 막 많이 서비스가 아직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아직은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보고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또 이미 많이 거기에 대한 기술도 논문이나 특허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로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역시 최은영 님께서도 궁금하셨다시피 해킹 네. 문제, 진짜 중요한 개인정보 문제입니다. 문제, 엄청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예. 지금 많은 분이 연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네. 믿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데이원님께서 남겨주셨어요. 드론 택시가 2025년부터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건 아직은 관련 기술이 부족해서인가요? 아니면 기술은 충분하지만 법적, 행정적 제약이 해결되지 않아서인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후자가 좀 더 강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발표 중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고창 지역에 지금 실증 서비스 센터가 지금 거의 다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한 대가 이제 시범 서비스가 끝났으면 그게 여러 대가 같이 운용이 되면서 이제 활발히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검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한 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들이 계속 순환되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상업적으로 우리가 계속 서스테이너블하게 유지 가능하다라는 것도 검증이 돼야 되고요. 또 사업자도 필요하고요. 또 어느 정도 고도를 유지해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소음이나 환경 문제에 우리가 어느 정도 좀 그런 문제에서 좀 우리가 좀 편의성을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고도가 낮아지면 소음 문제나 환경 문제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런 것에서 공청회도 필요할 수 있고요. 그런 기술이나 제도나 행정적인 문제가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이항이라는 회사가 만든 그 기체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는 갈 수 있다는 게 이미 다 검증이 돼 있는 상태고요. 뭐 남아있는 기술적인 문제라 한다면 이제 배터리 정도 문제만 남아있지 거의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진짜 답변을 들으면서도 네. 진짜 기대된다. 이 생각만 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또 드릴게요. 네. 고민호고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딥러닝처럼 스스로 학습하는 기술이 이상한 정보를 학습하여 멋대로 행동한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게 어드버서리얼 러닝이라고 해서 적대적 학습이라는 분야로서 이것도 보안 플러스 AI를 연구하신 분들께서 한 2년 전부터 굉장히 주요하게 연구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 딥러닝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데이터 과학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딥러닝이라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아마도 데이터 과학이라는 연구 분야도 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데이터 과학이라는 것은 AI랑은 그 용어로 봤을 때 데이터 과학 용어로 봤을 때 인공지능과 많이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왜 같이 항상 언급이 될까 의아해하셨던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의 AI는 그 데이터를 많이 받아서 아까 스타크래프트 게임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그 데이터를 많이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우리가 그 추론을 해서 그 AI를 구성을 합니다. 즉 그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그 다음에 그렇게 적대적인 데이터를 배제하고 이런 기술 자체, 데이터를 정제하고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과학이란 분야가 AI랑 항상 같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요즘에 데이터 과학도 함께 뜨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의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AI가 뜨는 건 알겠는데 왜 같이 데이터 과학을 같이 언급하고 있지? 그 이유는 뭘까? 딱 단어만 봤을 때는 두 개는 전혀 상관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즉 현대 AI는 데이터를 학습하는 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이며 방금 질문 주셨듯이 그 데이터의 신뢰성 자체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AI의 그러한 그 성능이나 아니면 그 행동의 신뢰성 자체가 담보되지는 않습니다. 예. 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또 이어서 드릴게요.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요. 네. 혹시 이제 그때 이세돌 선수와 그다음 알파고의 대결처럼 이제 우리 앞으로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이 된다면 모든 방면에서 인간까지도 앞서게 될까요? 굉장히 많이 생각해보게 하는 질문이네요. 네. 예, 이게 사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대에 많이 언급되는 인공지능은 지금 인간이 쌓아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기술 수준이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인공지능은 인간의 수준이 일단 맥시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많은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최고의 학술대회나 그런 데 가면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의 패널 토론을 가서 들어보면 어떤 논의가 많이 되고 있냐면 과연 AGI,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더 발전이 되면 일반화돼서 우리가 모든 방면에 다 앞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는 논의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인공지능은 그런 논리적이나 그러니까 철학과에서 배우는 이제 그런 기호 논리학이라든지 그런 기법을 근간으로 두는 인공지능도 많이 배웠었거든요. 그런 것들과 많이 결합이 된다면 그럼 추론을 하면서 데이터 과학을 동시에 쓴다면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 AI라는 개념이 접목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약간 좀 철학적인 논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발전이 기술적인 진보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예. 진짜 앞으로의 미래가 점점 더 기대가 네.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릴게요. 대의원님께서 질문을 하나 더 남겨주셨어요. 네. 학습된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축적되고 발전이 될 텐데 데이터의 용량이 너무 커지는 건 문제가 없나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그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질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인공지능을 보면 그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근에 많은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하드웨어나 고성능 컴퓨터, 슈퍼컴퓨터 이런 부분도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퀀텀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연구를 하시는데요. 그런 하드웨어를 본다면 여러분 혹시 집에 있는 데스크탑이나 이런 거 보시면 여러분들 중에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보시면 이제 GPU라는 것도 쓰실 거예요. 그런 고성능 컴퓨터 장비를 보시면 그런 걸 통해서 가속화를 시켜서 그런 장비를 딥러닝에서는 무조건 필수로 씁니다. 저희 대학원의 그 박사과정 학생들이나 이제 저희 연구원분들, 그다음 같이 일하는 교수님들 쓰시는 컴퓨터들도 그런 GPU 같은 장비들, 고성능 컴퓨팅 장비를 쓰시거든요. 그게 게임 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다 그럴 때 딥러닝에서도 필수로 사용하는 게 바로 그런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혹시라도 유튜브나 그런 데 가서 이세돌 선수의 알파고 대국을 다시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실제로 그 대국을 두는 그 분이 있고 알파고 그 컴퓨터가 돌아가는 그 장비를 보시면 컴퓨터가 어마하게 큰 걸 보실 겁니다. 그게 코어가 한 1000개가 넘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슈퍼컴퓨터가 있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고속으로 그런 추론 엔진을 우리가 가동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슈퍼컴퓨터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마어마하게 큰 데이터를 우리가 고속으로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슈퍼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 당연히 제일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지만 그러한 고성능 컴퓨터나 고성능 하드웨어에 대한 그런 관심, 그리고 뉴럴모픽 컴퓨터라든지 최근에 우리가 많이 화제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도 종합 전기전자공학 혹은 종합 컴퓨터공학이 굉장히 필요한 이유가 다방면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 하나만 해서 우리 인공지능 성능을 뽑아내기는 굉장히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는 쌓이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쓸모없는 데이터, 쓸모있는 데이터, 적대적인 데이터, 아까 질문에 나왔듯이 그런 부분에 대한 판별, 그리고 우리가 많이 쌓인 대용량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하기 위한 인덱싱 방법, 그리고 여기서는 정말 신기하게도 구글에서 사용했던 정보 검색, 우리 검색 엔진 만들 때 썼던 것처럼 검색 엔진이라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은 웹 데이터를 찾아내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때 썼던 알고리즘을 또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써서 이제 우리가 많은 데이터를 고속으로 찾아내고 그거를 하드웨어나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해서 우리 데이터를 처리하기도 하고 그걸 추론하기도 하는 그런 방식을 같이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진짜 많은 양의 정보도 초고속으로 맞습니다. 하는 진짜 이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되고 있음이 맞습니다. 실감이 됩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이에요. 네. 이지원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이제 미래의 딥러닝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또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수님? 예.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미래의 딥러닝은 좀 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되게 유수의 학술대에 가서 이제 패널 토론이나 그런 데 가면 현대 인공지능이나 딥러닝을 정립하신 분들이 이제 패널 토론하는 거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너럴 인텔리전스, 즉 우리가 학습했던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화된 AI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제 논리학이나 추론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한 그런 이제 인텔리전스를 개발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AI로 넘어가는 그런 논의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인문학 이런 것도 저는 여러분들께서 많은 그런 것도 관심 가져도 굉장히 좋은 게 그런 논리학이라든지 그런 개념이 인공지능에 다시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학부 때 인공지능을 배울 때 논리학만 배웠었거든요. 지금의 데이터 과학 기반의 딥러닝은 아무래도 알파고 이후에 나온 트렌드이기 때문에 제가 학부 때 배웠던 인공지능은 아무래도 논리학 기반의 인공지능을 배웠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다시 이제 나오고 있는 추세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자면 그런 것이 결합이 되면서 이제 시너지를 내는 게 미래가 되지 않을까가 첫 번째 트렌드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성능 컴퓨팅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퀀텀 컴퓨터나 양자 컴퓨터, 양자 딥러닝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퀀텀 컴퓨터 기반의 이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미래에 이제 그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가속화 기술로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나중에는 예. 진짜 다른 세상을 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질문에 자세하게 답변해 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초에 안내드렸던 우수 질문 이벤트에 선정되신 분은 KHKH님, 최은영님, 데이원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금요일의 과학터치 강연 안내입니다. 본 강연은 9월 23일 금요일 저녁 7시 유튜브 실시간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조윌렴 교수님을 모시고 앞으로의 100년 우리가 꿈꾸는 에너지라는 주제로 강연 예정입니다. 도입 강연은 만호초등학교 최은영 선생님께서 표면 장력이 궁금해 라는 주제로 강연 후 영상을 탑재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강화학습, 딥러닝, 미래 모빌리티 기술이라는 주제로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김중원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여기서 교수님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음 강연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